늦은 밤,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내려다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고, 그 기적의 열매는 견고한 중산층과 세계를 호령하는 수출 경쟁력, 그리고 우상향을 멈추지 않았던 부동산이라는 세계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황금기에 그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통계청의 차가운 수치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1,800조 원을 돌파했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 대사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만성 폐행성 질환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흔들릴 것인가? 전 세계를 누비던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엔진이 꺼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하중을 견뎌내던 우리 시대의 허리, 중산층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황금기의 끝자락인지 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통스러운 탈피의 과정인지 냉정하게 진단해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의 미세한 변동, 환율의 요동치는 그래프, 그리고 급증하는 기업들의 부도율. 이 모든 지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끝없는 자산가치 상승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전개될 가상의 시나리오와 냉혹한 경제 원리를 통해 다가올 충격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행 계좌와 주거 환경, 그리고 일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하는 위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황금기 이후의 한국, 그 서막을 엽니다. 위기의 전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지표를 들여다보면 불길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던 메모리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분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급감하고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수출 흑자의 시대가 구조적 적자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성장을 견인하던 선순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는 신냉전 체제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거대한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전선의 이상기류는 곧바로 국내 실물 경제로 전이됩니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채용 시장은 급격히 냉각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 수치는 준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질적인 저하가 심각합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지고 단기 계약직과 노인 일자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게는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내수 침체의 서막입니다. 식당가와 상가는 임대 문의가 붙은 빈점포들이 들어가고 한때 불패로 불리던 핵심 상권조차 고금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경매 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나들 때마다 외환당국은 긴장하며 달러를 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자금 유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수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을 안전한 성장 국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본은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이 아니라 뚝에 생긴 작은 균열을 타고 스며드는 물줄기처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역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어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영끌과 비투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2배, 3배로 늘어나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면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부채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경로를 따릅니다. 가계가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동결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부채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담보로 잡혔던 주택을 시장의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집값은 폭락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행사를 가속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금리 변동에 취약하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독특한 사금융 구조가 얽혀 있어 충격의 증폭률이 타국에 비해 훨씬 큽니다. 유동성의 증발은 시중금리를 더욱 밀어올립니다. 돈이 귀해지니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부터 자금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흑자 부도가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더라도 당장 갚아야 할 어음이나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없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경제라는 생태계에서 피해에 해당하는 돈이 돌지 않으니 장기가 하나씩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충격의 메커니즘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보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파국을 가속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징후들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과거 실패한 국가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경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사례입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국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와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경우 아르헨티나와 같은 화폐 가치 하락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0년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는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과도한 복지와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과 임금이 삭감되고 실업률이 25%를 상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해외로 떠나는 인지일출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고갈 이슈와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장제적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사회적 합의의 붕괴와 극한의 노사 갈등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반면교사입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중산층을 붕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터키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펼치다 미라와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80% 이상 치솟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다각화에 실패하고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회피하고 당장의 달콤한 임시방편에 매달렸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들과 다른 점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것이지만, 그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실패 사례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비극은 이제 한국 경제의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입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와 교육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소득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은 중산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이들은 은퇴 준비는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푸어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라는 말이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내 서비스 산업을 초토화합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며 고가의 내구재 소비를 미루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자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자리는 극심한 양극화가 채우게 됩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쓸어 담으며 부를 축적하는 반면 대다수의 서민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차단은 청년 세대에게 포기라는 무력감을 심어주며 이는 다시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파멸적인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더 이상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실질 수요 저하와 고금리로 인한 대출 여력 상실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예고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경로를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 가산자산의 증발을 의미하며 이는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외화 유입 감소, 가계부채 폭발로 인한 내수 침체,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의 증발이라는 세 가지 파고가 동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고가 몰려올 때 국가의 배를 조종하는 키를 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집니다. 현재 한국의 정책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유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올 가계부채 폭발과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공포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외환 위기의 망명이 되살아납니다. 이른바 금리의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자니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재정을 유지하자니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부실 채권을 금융권이 떠안게 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은 당장의 수술을 미루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격이며 이는 훗날 더 큰 금융 시스템의 과부하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결국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 사이의 정교한 줄타기뿐입니다.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인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로 재원을 집중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민심 위반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중의 인기 영합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한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통제불능의 추락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담론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 개인의 식탁과 통장 잔고로 귀결됩니다.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부채 다이어트를 권고합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에 젖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됩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수비적 자산 관리로의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실력인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한국인의 자산 비중은 부동산의 70% 이상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이 곧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 위험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달러화 자산이나 금, 글로벌 배당주 등
국내 경기 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달러 자산 보유는 개인 차원에서의 외화 보유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적 자본에 대한 재투자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갈고 닦는 것만이 유일한 지속 가능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체력을 기르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과시적 소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소박한 삶의 태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기르고 가짜뉴스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주관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냉정하게 준비한 자에게는 자산의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가 경제 주체로서 독립적인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황금기 이후를 살아갈 우리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세계의 기둥이 흔들리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산층의 붕괴, 수출 엔진의 저하, 그리고 부동산 신화의 종말.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냉정하게 응시하게 하려는 경고등입니다. 과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습니다. 1997년의 눈물 어린 금 모으기 운동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앞에서 가장 강해지는 역설적인 DNA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도전은 과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기후변화와도 같은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면 이제는 기적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낡은 성장 모델과 작별하고 고통스러운 혁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독보적 우위를 점해야 하고,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설계를 내놓아야 하며, 개인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춰야 합니다. 황금기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별이 보이듯 성장의 화려함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바로잡을 기회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 한결 단단해진 땅 위에 다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 결정자의 책상 위가 아닌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재정의하기 시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하지만 그 변화를 발전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입니다. 황금기 이후의 한국, 우리가 써내려갈 다음 챕터는 비관이 아닌 응전의 기록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여정을 마칩니다.